갱년기 관련한 이야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갱년기 또 대표 증상 중에 하나죠. 예고해드린 대로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물정 907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먼저 골다공증 워낙 많이 들어봐서 정확한 정의부터 좀 짚어주시면요. 이제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 골조송증이라 그래서 골밀도 감소증으로 가고 거기서 좀 더 떨어지면 골다공증 상태가 돼서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태까지 갔을 때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아, 골절의 위험도? 골절의 위험이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러면 이 골다공증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모계나 이쪽에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의 주제처럼 여성 호르몬 갱년기에 이제 수반되기도 하고요. 또 노화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고요. 갱년기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갱년기의 위험이 높아지는 원인은 그럼 일단 여성분 같은 경우 호르몬일 거고. 그렇죠. 갱년기의 여성 호르몬은 특히 중요한데요. 물론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성 호르몬의 어떤 문제와 여성 호르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남성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은 특히 이제 뼈의 구조상 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거든요. 조골세포요? 네, 그러니까 뼈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뼈는 많이 사용하면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뼈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죽은 뼈찌꺼기를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러네요. 자리를 비워내야 새로운 게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만드는 세포들을 조골세포, 뭐 오스테오블라스터라고 하는데 또 그거를 치우는 세포는 파골세포, 오스테오클라스터 이렇게 부르는데 이 그 파골과 조골이 잘 이제 조화를 맞춰서 있어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급감하잖아요. 네네. 남성 호르몬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조골세포,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그것이 갑자기 멈춰집니다. 파골은 파골대로 계속 파먹고 있고요. 조골은 못 만들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뼈가 감소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성들 말고 남성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뭐 이제 비만이라든지 여러 질환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거 외에도 노화가 되면 오히려 이제 남성도 여성 못지않게 갱년기 시기가 지나는 60대 정도가 되면 점점 비슷해집니다. 여성의 빈도가 훨씬 높던 것이 남성도 노화에 의한 환자 수 증가가 오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남성인 경우에 힘은 또 여전하시거든요. 근육의 문제는 보통 악력들은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70대 초중반 후반까지도 맞아요. 운동을 하신 분들의 이제 인대라든지 뼈의 힘은 약해져 있지만 근육의 힘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많은 하중의 힘을 받게 되고 그것이 골다공증의 후속 질환인 골절을 유발시켜서 골절 사망 확률도 남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연구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20대 비만 남성의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5배 높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비만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비만도 사실은 근육 비만이라 그래서 좀 뚱뚱하더라도 체격이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골밀도가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비만이라고 했는데 골밀도가 엄청 좋대요. 라는 경우에는 근육량이 많은 이제 그런 경우고요. 20대 골다공증 환자는 대부분 복강 지방이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복강 지방이요? 그렇죠. 배에 근육량은 부족하고 배에 이제 비만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골다공증 확률이 높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증상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까? 실제 초기 증상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골조송증이나 이제 골다공증 가기 직전인 경우에는 거의 증세가 없고요. 아주 작은 예에서 골반의 통증 같은 것들, 골반의 통증이요. 그렇습니다. 또는 고관절의 통증 정도를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대부분 골다공증을 발견하고 나서 나 어디가 아파, 이거 골다공증 아닐까? 이렇게 이제 걱정들 하시잖아요. 실제 통증으로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르고 지내시다가 골절이 있은 이후에 골절도 뭐 골절 생길 만한 충격이 아닌 재채기를 한다든지 기침 같은
같은 거 또는 뭐 목욕탕에서 살짝 부딪혔다든지 이 정도 가지고 골절이 와서 왜 그러지 하고 보면 그때서야 골다공증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왜 그 등산하다 보면이라든지 계단 오르고 내릴 때 네. 무릎 아프다 뭐 이런 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혹시 골다공증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네. 부분인데 주로 이제 등산이나 이런 부분, 특히 내려올 때들 아프시거든요. 맞아요. 그럴 땐 인대와 연골에 이제 문제가 무릎에서 발생돼서 압착되는 압착감에 의한 통증이지 골다공증인 것은 대부분 아닙니다. 자, 요즘 같은 가을철에 골다공증 환자들이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이제 날이 쌀쌀해지죠. 특히 요새. 엄청 쌀쌀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혈류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근육도 뻣뻣하고 그래서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도 좁아져 있고요. 예. 그럴 때 가벼운 충격만 가지고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부터 겨울 들어서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갱년기라는 원인 말고 골다공증에 되게 안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네. 뭐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해당이 됩니까? 네, 잘 하시네요. 3대 원인이 네. 입으로 들어가는 3대 원인이 예, 3대 원인. 담배, 담배, 술, 카페인입니다. 특히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신장에서 계속 배설을 하다 보면 칼슘은 재흡수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방해를 하게 되고 음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뼈를 만드는 세포들, 조골세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 그런 부분 외에도 흡연 같은 경우에는 담배에 의해서 혈류를 통해서 아까도 혈관이 좁아지면 가을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 타르 등의 영향으로 혈류를 통해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이 뼈로 잘 안 가죠. 그런 문제들 또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 술, 담배, 카페인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6619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네. 골다공증의 음식을 싱겁게 또는 조금 간간하게 중에서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근데 음식은 되게 조금 싱겁게 먹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보통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네. 나트륨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예. 생각이 지배지역이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혈관 질환, 네, 이제 아. 고혈압 등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요. 내 몸에 소금이 그 0.9% 밑으로 떨어지면 질환이 생깁니다. 그 소금이 바이러스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소독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염분이 떨어지는 것도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에 있어서만은 예.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뭐 골다공증뿐 아니라 이제 난청이라든지 이명 환자인 경우에도 짜게 예.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트륨이 들어가서 칼슘을 끌고 나가거든요. 나트륨이 들어가서 칼슘을 끌고 나온다. 칼슘의 대사에 의해서 나트륨을 배설하게 됩니다. 너무 많아지면. 그래서 칼슘의 손실을 유발한다. 그래서 짜지 않게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예.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급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고 예. 또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먹지도 못하고 또 우유를 먹으면 또 설사하기도 하고 이 다양한 측면에서 흡수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나트륨을 통해서 칼슘을 자꾸 배출하면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우유 얘기하신 김에 네. 뼈에 좋은 고칼슘 식품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멸치, 뭐 예상대로네요. 네. 역시 멸치, 치즈, 우유, 견과류, 또 녹황색 채소도 충분히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견과류도 한때 이렇게 좀 매일 조금씩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예. 아몬드 같은 경우에 한 20알 정도는 드셔야 하루에요?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먹는 거죠, 사실. 20알이면 꽤 많이 먹는 거네요. 네, 한 주먹 가득하게 드셔야 네. 또 드시면 그 중독됩니다. 맛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매일 네. 아몬드하고 네. 호두하고 캐슈넛을 네. 예. 매일은 아니구나. 이틀에 한 번씩 한 주먹씩 먹고 있거든요. 잘하시는 겁니다. 괜찮은 건가요? 예. 음식 중에서는 두부도 괜찮습니다. 두부. 왜냐면 이제 콩이잖아요. 네, 콩. 콩이 이제 에스트로겐, 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거든요. 저희가 식물성 스테로이드, 네.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은 몸에 영향을 안 줍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죠.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라서 안 쓰면 하지만 감초가 식물성 스테로이드거든요. 예. 몸에 그런 영향 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에스트로겐, 콩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거든요. 그래서 두부 추천드립니다. 예. 자, 지금 견과류, 멸치, 우유, 녹황색 채소, 그리고 두부까지. 네. 그리고 치즈. 네. 예. 하루에 치즈를 몇 장 먹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이제 그 분의 예. 칼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기하진 않고요. 특히 그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네. 이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검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네. 뼈가 좀 약하고 이제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드시되 치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지혈증이나 이런 환자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네.